견고한 실적 발표와 경기지표 호조세 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310.1원에 마감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멘트 업체 주가는 강세를 나타낸 반면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소재 업체 세비캠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7만 원대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승 마감했습니다. CJ ENM은 2분기 영업이익이 5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 증가한 269억 9,5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원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943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GS글로벌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한 19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변동성 리스크를 흡수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서비스업 지표 개선과 모더나 등 실적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펠로시 의장이 한국으로 이동하며 지정학적 경계감도 일부 흡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저를 경신했는데요. 산유국들의 소폭 증산에도 원유 재고가 늘어 WTI가 9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카카오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 급등이 지수를 이끌면서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코스피는 0.4% 오르면서 2,473선, 코스닥은 1.2% 오르며 82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초반 코스피가 2,48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군사훈련 단행 이슈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승폭 견고하게 지켜냈습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수급을 보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담아줬습니다. 코스피를 2,000억 원, 코스닥은 1,300억 원 정도 담아줬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은 외국인이 이끄는 장이었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상승과 하락이 함께하는 그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모두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와 테마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전자 업종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만 항구와 또 항행로 인근의 군사훈련 이슈가 있으면서 조선업종들은 이 가운데서 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이슈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전체 거래액이 1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대비 29.1조 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증권가는 3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최관순 SK증권연구원은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 또 대출 상품 라인업 강화 등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라고 전달을 했고 또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 증권 등 자회사의 실적도 매출 기여가 높을 것으로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15%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항공 보시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8월 한 달간 일본과 대만, 마카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수급이 몰렸는데 오늘 대한항공이 5%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견조한 화물 수요와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점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활용 업체죠. 바로 세비캠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성일 하이텍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증거금이 무려 8조, 경쟁률은 1,724대 1을 기록하면서 아주 뜨겁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오늘 일명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57%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위메이드 종목
종목 한번 보시죠.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메이드 맥스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뜨거운 급등을 나타냈는데 그간 사실 위메이드가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도 했고 또 한때 시장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으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89억 원을 넘어서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매력을 외국인이 이젠 알게 된 걸까요?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간불 켜는 쪽부터 보시면요.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2분기 선방한 실적을 보인 데다가 그룹주들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무려 7% 올랐고요. 네이버도 7월 말부터 함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도 3.5%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7월 한 달간 미국의 나스닥은 무려 12%나 급등했는데요. 많이 빠진 기술주들을 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7월 27일 시작으로 7거래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9월 증산 규모 축소에도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 4% 급락했습니다.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요. 90달러 선으로 주저앉으면서 이 상품도 4% 가까이 밀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200 중공업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8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조선주들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9거래일 만에 쉬어가면서 3%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도 4% 약세 보인 가운데 이 상품도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보니까요. 이 네이버와 LNF,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카카오가 있는데요. 이 네카오도 이제는 날개를 달 때가 온 걸까요? 이 대형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5거래일 사이 1,0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LNF와 에코프로비엠까지 2차전지 대형주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자 우리 시장 대표 종목이죠. 각각 기관은 7거래일 연속, 6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주들은 사들인 반면 대형 셀업체들은 팔았는데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팔고 있고요. 현대차도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기관은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하반기 더욱 높은 도약이 기대되는 2차 전지와 카카오 그룹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테일안로 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 K배터리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G 엔솔이 2위를 지켰지만 중국계 기업이 시장 성장을 리드했고 10위권에 오른 중국계 업체들이 모두 세 자릿수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K배터리 중국 공세를 딛고 하반기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계 업체의 성장 배경, 역시 LFP 배터리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중국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업체가 LFP 배터리를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뭐 모든 제품들이 다 고사양의 배터리가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뭐 중저가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도 뒤늦게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물론 중국 업체가 오랫동안 LFP에 전념하면서 많은 좀 기술 진화를 좀 이뤄낸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회 충전할 때 400km 이상 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배터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중국 업체가 사실 이 LFP 배터리 이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NCA 811 정도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NCMA까지는 아직 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꼭 지금 당장에야 그렇게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나라가 뭐 그런 면에서는 기술력에서 월등히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1회 충전에서 1000km 가는 소위 뭐 기린전지라는 것을 내년에 출시하겠다. 이래서 뭐 이걸로 뭐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이 NCMA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기린전지가 사실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게 킬로와트당 대략 한 250 정도, 250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NCMA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무엇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를 자동차에 과연 적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조금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기린전지 1000km를 갈 수 있다. 예, 그렇죠. 단점은 내년에. 무겁다. 그렇죠. 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LFP 배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유로 좀 탑재가 되기도 했고 또 테슬라도 또 LFP 배터리를 좀 늘리다 보니까 중국의 LFP 배터리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 리콜 소식도 심심치 않게 좀 들려오더라고요.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에너지 밀도도 좀 넘어서야 하는 어떤 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LFP 배터리가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기술이 많이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 진화와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 먼저 가성비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 3월 달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50% 이상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중국이 주로 하는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 수준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결코 가성비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 아직까지도 리튬 가격은 되게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것을 먼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등에 업고 지금 이렇게 좀 커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중국이 이제 요즘에 또 반도체도 엄청 투자를 또 많이 하죠.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뭐 나만 하는 게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NCMA 가격이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LFP 배터리보다 가성비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해서 주로 자국에 중국 내에 주로 좀 전력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저는 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년 정도 미리 수주를 좀 해놓는 그런 아주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만 봤을 때 국내 업체가 양질의 업체에 많이 수주를 했고 중국 업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IR에서도 이미 CATA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3년 후면 2025년이 될 텐데 그 정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중국을 역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LG엔솔과도 삼성 SDI가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의 시장이긴 하지만 그 중국 자국 내에서 소진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조금 경쟁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LG엔솔과 SK온 뭐 국내 업체도 사실 LFP 배터리 우리는 안 하고 NCM에 좀 더 집중할게라고 했다가 LFP에 진출 선언을 하고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만간 제품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사들이 그간 중국이 좀 집중을 해온 LFP 배터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이 하이만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네, 하이만간이라고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희귀하고 고가의 니켈과 코발트를 빼고 리튬하고 망간 함량을 높여서 하이망간이라는 그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 가격 측면에서는 리튬이온, 하이망간, LFP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격은 리튬이온보다 싸지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이제 그 NCM, 그러니까 리튬이온 정도의 그런 밀도를 가져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실제로 그 테슬라가 1사분기에 그 생산 차량 절반 가까이를 이미 LFP 배터리로 이미 생산을 확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나 포드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고객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럴 그 LFP 배터리 지금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그리고 이러한 그 수준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고객사가 만족할 만하게 맞춰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리가 뭐 주행 거리가 짧다. LFP가 그동안의 문제였는데 이제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지게 되면 사실은 거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가격 문제, 특히 뭐 이런 고가의 희귀의 이런 니켈, 코발트에 대한 가격 문제에 있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망간의 경쟁력이 과연 고객사에서 얼마나 채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나 또 폭스바겐, 포드 이런 그 차 메이커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망간의 원재료가 사실 망간이랑 리튬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도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배터리 또한 이 핵심 원료의 대부분이 중국이 최대 생산지인데요.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도 다소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원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밝힌 거는 2023년에 중국 난징의 생산 라인을 LFP로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에서 그런 문제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미중 분쟁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한국 업체들의 또 그런 또 과거에 또 그런 또 문제가 또 과거에처럼 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국은 좀 지혜롭게 좀 막아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한국이 뭐 중국에 워낙 많은 생산 라인을 구축해 있고 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대한 이슈는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SK나 LG나 삼성 이런 3사 모두 일단은 테슬라나 폭스바겐 그러니까 뭐 주요 이런 세트 메이커 고객사에서 수요 측면에서 채택하는 LFP 비중이 올라간다라면 역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중국에서 LFP 생산으로 좀 변경을 할 예정이고 공급 라인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보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최근 유럽 곳곳에서 보조금 혜택이 줄고 있습니다. 독일은 줄고 있고 영국은 아예 지원 혜택을 종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에 필요한 원자재도 중국 손아귀에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기차를 외쳤던 유럽을 중심으로 이 전기차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무엇보다 유럽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이 이 친환경의 선두였는데 최근에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특히 독일의 이 재무장관이 2035년이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낼 정도로 조금 좀 급선회하는 모습도 일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 제일 유럽연합 안에서 좋다는 독일조차 지금 최근에 뭐 10여 년 만에 뭐 무역 적자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런 보조금도 폐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은 판매량도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좀 보는데요. 사실 전기차라는 것이 뭐 시대의 대세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회의론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유럽 내에 있는 이 자국 자동차 산업들의 좀 약간 좀 도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은 국내 셀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 뭐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 뭐 또 기회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코로나가 사실 우리 세상의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좀 당겨왔는데 지금 유럽이 주춤하는 동안 어찌 보면은 좀 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 친환경 산업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소음을 좀 흡수를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 고객사를 한번 보면 SK온은 현대와 기아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조금 우려를 좀 더해주신 유럽 차들이 많이 있죠. 뭐 피아트 500, 아우디, 뭐 BMW가 있고 LG엔솔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Y에 들어가는데 2분기 성적표에서는 우선은 삼성 SDI가 나홀로 조금 웃었고 최근에 7월 그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됐는데 이것과 좀 연결을 해서 주 고객사를 통해서 배터리 3사의 하반기의 성장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어디가 지금 가장 좀 성장이 유력할까요? 일단 뭐 3사 다 좋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사실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가장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6월에도 한 63%가량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유럽은 보조금 폐지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침을 지금 현재 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팔리고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제 전기차가 또 이제 보조금까지 더해진다면은 더욱더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에 있는 회사들, 뭐 GM, 포드,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국내 업체들, 뭐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좀 본다면은 GM 쪽이 손잡고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GM 합작 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SK온이 될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 배터리 쪽은 뭐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기아차 그리고 또 포드도 일부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쪽에서 좀 그래도 좀 수혜가 좀 기대되는 측면들도 좀 있는 상태고 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물론 안전성 면에서는 3사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다소 조금 소극적인 투자 방침을 좀 상대적으로 좀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안정한 투자를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좀 안정적인 성장은 삼성 SDI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의 그 함께 좀 따라가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주가 앞으로도 시장을 좀 선도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더라도 성장성이 유효한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말씀을 주신 대표 주자인 LG에너지 솔루션은 물량 부담 우려가 좀 있었지만 그런 오버행의 악재를 극복하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대규모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량 부담의 불씨가 주가의 발목을 언젠가 잡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지금 뭐 테슬라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아마 나와서 말씀드릴 때 그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악재는 모두 이제 반영됐고 뭐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성장할 차례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몇 가지로 좀 나오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중국의 그 주요 고객사들이 락다운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시 재개가 생산이 재개가 된다는 거고, 뭐 두 번째는 주요 OEM 그런 그 회사들이 신차를 출시한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 GM의 뭐 JV 등 본격 가동화된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보호해수 물량 오버행은 여전히 있겠지만 뭐 여전히 그 최대 주주인 LG화학 지분이 81.8%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현재 그 뭐 고객들이 지금 수요 사항에 따라 최근에 증설도 상향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주 잔고도 지금 기존의 300조에서 310조로 역시 늘려 예약을 했고요. 증가했다고.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도 지금 기존의 19조 원대에서 22조 원으로 높였거든요. 캐펙스도 6조 3천억에서 7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향후 5년간 매출액이 3배가 늘어날 것이다, 달성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어떤 근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을 지금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40만 원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그리고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중국에서의 생산 재개, 또 신차 효과, 그리고 GM과의 조인트 벤처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삼성 SDI는 2분기 가장 좋은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에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40% 이상 다 올랐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또 하반기에는 좀 젠5라는 그런 이제 중대형 전지를 채택하는 신모델이 좀 출시할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은 하반기 역시도 좀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 캐파 증설 계획을 좀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물론 뭐 좋게 표현하면 내실 있는 경영이 될 텐데 조금 이제 소극적인 이런 투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드렸던 것처럼 싸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EV 에비타 기준으로 삼성 SDI가 한 12배, 한 13배 정도 수준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한 30배 되고요. CATL이 한 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현저하게 좀 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업성급좀 편안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젠5가 들어가는 신차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 이 캐파 증설하지 않는 여전히 소극적, 보수적인 투자가 조금 시장에서는 아쉽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 세 개의 셀 중에서는 좀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SK온 이 배터리 부분에서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부분 적자 확대 원인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SK온도 지난 2분기에 헝가리 공장 같은 요즘에 유럽이 또 전기료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료 값이 급등하면서 그래도 가동률도 좀 좋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3천억대 적자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에 또 IPO를 또 이제 해야 될 텐데 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한 2.5조 정도였는데 올 하반기는 4.5조까지 올라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또 이제 신공장 또 가동이 좀 또 확대되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물론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또 IPO를 통해서 자금을 또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 가도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저는 빠르면 올 4분기에 또 흑자 전환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그 보고서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에서 번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상쇄를 시켰는데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올 4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카카오 그룹주를 좀 볼 텐데요. 국민주로 한때 불리던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반토막이 나면서 좀처럼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카카오 그룹 계열사들이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하반기 재도약에 성공할지 다각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이제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계열사별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 좋았고요. 또 카카오 뱅크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반면 카카오페이는 좀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는데 계열사별로 2분기 실적 내용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실적을 보게 되면 성장을 이끈 게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중에서도 게임 부분이고요. 그래서 게임의 매출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딘 그리고 우마무스메라고 이 신규 게임에 대한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카카오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가가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작년 6월에 최고가가 17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그거 대비하면 아직도 50%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그 당시 상당히 올라갈 때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무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정부의 규제가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사업부들이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아직도 지금 카카오에 상장을 안 하는 회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업 가치가 10조 원 정도 받고 있고 피코마라고 해서 일본의 웹툰을 하고 있는 사업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카카오는 지난 3년 동안 그런 그 투자한 금액이 1조 7천억 중에 한 절반 8,500억을 다 컨텐츠 쪽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카카오가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카카오 이 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이버 월드, 카카오 월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쿠팡 플레이라는 걸 만들면서 쿠팡 유저들이 이제 더 오래 머물면서 더 이커머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역시 이제 그런 플랫폼 부분 또 우리 컨텐츠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픈 채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광고도 하겠다, 수익도 내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사실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만지고 있지 않으세요? 주무시기 전까지. 그렇죠. 모든 여기에서 사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여기서 과연 어떻게 더 확장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장을 이끈 키워드가 콘텐츠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중 게임에서 오딘의 대만 진출 그리고 우마무스의 신작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주목되는 또 다른 그 카카오 그룹의 성장 모멘텀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장 이제 연결로 본다면 상장 주요 회사가 2개 그리고 비상장이 15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 부분이 많은데 근데 상장 회사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딘하고 말씀드렸던 우마 무스메라고 이게 지금 오딘 같은 경우 1매출이 한 20억 원 그리고 우마 무스메는 한 10억 원 정도 매출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신작도 나올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게임즈 신작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카카오 페이는 이게 온 오프라인 모두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카카오페이는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뭐 신규 서비스를 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에 이제 증권 MTS와 그리고 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고객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성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카오 월드라고 표현되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고객들을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서 게임의 신작 그리고 페이 쪽에서는 그 신규 서비스의 성과, 예를 들면 증권, MTS, 보험 등에서의 성과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0%나 급증하는 이익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IPO 이슈, 이게 또 주가 할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 자회사들의 IPO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분기 실적 중에서 이 오딘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였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거를 만든 회사입니다. 사실 만든 회사를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1조 2천억을 들여서 이제 사왔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IPO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회수를 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최성환 지점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좀 중복되는 측면들을 좀 배제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의 차이는, 카카오는 물론 뭐 좋은 게임 회사를 잘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안으로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으는 전략인 반면에 카카오는 자꾸 조금 키울만 하면 뿌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상장 주식들의 가치는 일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뭐 그렇게 통해서 자금을 또 조달해서 다른 또 좋은 투자를 또 재투자한다, 이런 차원에서 뭐 말릴 수도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는 비단 이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이 게임즈가 오늘 상당히 좀 불을 뿜었는데, 글쎄요,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전반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주가가 워낙 다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쇼커버라든지 이러한 측면들도 분명히 좀 존재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물론 실적은 잘 나와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게임주가 사실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한때가 있었는데, 뭐 메타버스와 AR, VR까지 겹치면서 한때 정말 그 주가가 잘 갔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두드리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라이온하트가 이제 개발사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배급에 좀 국한이 되면서 멀티플이 좀 낮았는데, 개발사를 좀 영입을 하면서 이 멀티플이 확대가 됐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추가로 상장을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리스크기도 하고, 이렇게 개발사가 따로 또 상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나요? 아무래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론 뭐 지분율 일부 희석된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이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렇게 이익으로 반영되는 측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너무 분산이 되다 보면은 사실 다 같이 뭉쳐 있었으면은 더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흐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희석되는 것이 상당히 좀 주가적으로는 좀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 실적을 잘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실적을 조금 더 시너지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효과가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약하게나마 지금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보니까 뭐 일매출이 오딘 같은 경우는 뭐 10억 정도 되고 우마미스메도 뭐 9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신작 효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아레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이 돼 있고 또 오딘도 일본 출시를 한다.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이 신작 기대감으로 막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성과를 냈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게임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물론 요즘에 좀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이런 게임 쪽의 수요도 분명히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물론 기대된 오딘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을 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좀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작들이 지금 뭐 나오려고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순위가 몇 위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은 갖지 말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보면 뱅크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엇갈린 실적 배경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그런 그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증권 MTS와 그리고 신규 보험 서비스 고객 확보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그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93,300원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중장기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인데요. 뱅크는 지금 뭐 견조한 이익 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그 비용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던 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증가 등이 있었는데요.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5,000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성장성, 그 두 번째는 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카카오 안에서 이런 페이나 뱅크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은 저도 송금하거나 어떤 간편 결제를 할 때 카카오페이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반기 좋은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그룹주들의 개별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하고 향후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앞서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사실이고요. 뭐 상반기 최대 실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카카오 그룹 쪽에 전반적으로 좀 고밸류인 건 사실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많이 못 따라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실적으로 숫자로 좀 보여줘야 할 때인데 아직은 조금 걸음마 단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회사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이제 연말경에 이제 오픈 채팅이라는 이제 그 광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ARPU라고 하는 이것이 인당 한 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한 8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글로벌 평균이 이제 5만 원대 수준인 거에 비하면은
사실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오픈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 광고 쪽도 한번 더 이제 키워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야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광고 시장이 그렇게 좀 썩 좋은 것은 아닌 상태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역시도 조금 정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게 아닐까라고 전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사실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그냥 베어 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냐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좀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좀 주셨는데 그래도 계열사 중에서는 게임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게임이 튀었고 오늘 좀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잘 갔고 뱅크랑 카카오도 같이 갔는데 약간의 그 그룹주 내에서 순환매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4개 중에서 그룹사 중에 지점장님의 탑픽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뭐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피코마 그리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좀 줄줄이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일정 자체는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는 시장에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지금 사실은 뭐 시가총액이 지금 30조대, 40조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와는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나 이런 게 집행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야지 광고사들도 더 많은 걸 집행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4개 중에 제가 본다면 게임즈가 가장 뭐 수익성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거면서 제일 좋아 보이고 뭐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계열사들의 상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단지 이제 그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마 게임즈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탑픽으로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좀 하셨고, 저 하나 부장님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를 다루고 있으니까 네이버 보유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때 뭐 네이버냐 카카오냐 좀 분분했는데 혹시 네이버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아까도 뭐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뭐 네이버 하나로 그래서 뭉쳐 있는 네이버가 훨씬 더 저는 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다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네이버가 뭐 내실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충분히 저는 물론 뭐 경기라는 것이 뭐 얘네들도 그렇게 비껴나가기는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싸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분에서는 뭐 저는 그래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네이버도 7월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 시총 상위단들이 다 힘을 내주면서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처럼 이제 상장 이슈에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뭉쳐있는 네이버를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좀 평가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더욱 높은 도약이 기대되는 2차 전지와 카카오 그룹주 성장 모멘텀을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콕톡을 검색하셔서 2차 전지 카카오 그룹주 하반기 전략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